자, 경제 전망에 대한 관련된 질문도 또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차기 연준의장 지명이 있었습니다. 뭐 굉장히 뉴스 떠들썩했는데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좀 일시에 좀 축소되면서 환율도 다시 1,400원대 후반대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뭐 계속해서 나오는 질문인데 만약에 환율이 또다시 1,500원대에 근접을 하게 된다 그러면 한국 경제가 또다시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지 않냐. 뭐 환율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대표님 보시기에 어떤 것 같습니까? 요즘 돌아가는 분위기가 봤을 때. 제가 환율 전문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한국의 환율이 좀 달라진 거는 그러니까는 뭐 약해졌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의 환율의 움직임이 엔화하고 굉장히 동행을 하고 있다는 점이 25년부터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우리나라의 환율은 그 일본 위안과 굉장히 동행을 했었는데 그 얘기는 그냥 해외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는 중국의 어떤 밸류체인에 있는 중국의 직영학적인 그런 파트너 국가가 아니고 이제 일본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고 일본은 미국의 파트너 국가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리고 한국은 이제 우리나라가 보면은 한국 원화가 중요하지만 글로벌리 보면은 원화가 뭐 그런 이제 국제화폐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냥 엔화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냥 원화도 같이 따라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타카이치 총리 부임하고 나서 막 그 당시 언론 비율을 엄청 보면 뭐 여자 아베 이제 총리가 왔다 이러면서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결국 아베는 아베노믹스로만 기억이 되고 제로금리 양적 완화 구로다가 엮어서 이렇게 해석이 엔화 되니까 약세를 좀 유도하고 엔화 약세를 유도하고 이런 부분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작년에 이제 스카페센 발언을 보면은 일본이 엔화를 막 약세로 하는 걸 원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너무 원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일본도 올해는 어쨌든 작년부터 이제 금리 인상 기조에 있고 장기 금리는 뭐 지금 0.75지만 1.25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 뭐 그런 부분을 본다면은 그냥 우리나라는 근데 엔화 일본보다 오히려 더 현재는 경제 펀더멘탈 때 더 좋은데 그냥 상대적으로 그냥 같이 묶여가지고 같이 좀 더 약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억울한 감이 있다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1,500원 넘어가는 거는 용인을 안 한다는 거를 이미 작년에 보여줬고 그래서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율이 한국 경제의 전체적인 체력보다 훨씬 더 높은 레벨에 있다고 좀 지금은 생각이 되고요. 이게 좀 일본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한국의 경제 체력에 비해서는 약간 고환율이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국민들 우리 체감하는 뭐 물가 수준이나 이런 거는 여전히 좀 높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는 거고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는 일단 작년에도 이제 1,500원대 근접 했지만 사실 강력한 개입을 통해서 좀 찍어 누르는 듯한 느낌. 1,500원 이상 넘어가는 거는 용납하지 않겠다. 약간 이런 분위기. 올해도 아마 유지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또 금값이 또 랠리와 또 폭락과 또 뭐 다시 상승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굉장히 사실은 많은 분들한테 회자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사상 첫 5,000달러를 돌파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폭락했다가 다시 또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최근에 역사적인 상승이 있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데 아마 지금처럼 이렇게 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금 투자 지금이라도 좀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금 투자. 저는 금은 자기 전체 총자산에 한 5% 정도는 갖고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지금 이제 저희가 실물 경제학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이제 자산 시장 이론을 다루고 있는 건데 자산 시장 이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1971년부터 그러니까 신용화폐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신용화폐 시스템으로 바뀌었는데 그 신용은 은행을 통해서 성장률보다 초과 창출되기 때문에 71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돈이 더 많이 풀렸고 그래서 경제 성장률보다 그 얘기는 자산 가격이 그때부터 좀 더 랠리를 했다는 거가 되고 08년부터 달라진 거는 이제 초과 신용을 발행을 하는 그런 은행들이 이제는 붕괴도 안 하거든요. 2008년 이후부터는 결국은 현재는 뭐냐면은
그냥 붕괴 없는 만성적인 초과신용 마켓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산을 갖고 있지 않는다는 거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돈은 더 빨리 풀리니까 화폐 가치 하락은 어느 나라에서나 다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71년 이후 체제에 대한 좀 근본적인 불신을 그동안에는 뭐 비트코인이나 이제 금이나 이런 게 좀 커버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 비트가 완전히 완패를 해버렸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금으로 이제 그 수요가 완전히 쏠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자산에 대한 노출을 최대화하되 어쨌든 금에 대해서는 이제 5% 정도 총자산으로 갖고 가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의 포트에 꼭 담아야 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자산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돈이 늘어나는 속도가 금이 늘어나는 속도보다는 어쨌든 빠를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요즘 그 코스피 상승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미국 주식은 작년 하반기 이후에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최근엔 또 하락도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JP 모건에서는 코스피가 최대 7,500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또 전망을 내놨고요. 만약에 이 상승 흐름이 실현될 경우에 수익을 얻으려면은 뭐 많은 분들이 물론 직접 투자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는 뭐 ETF들이 아무래도 굉장히 대세다 보니까 지금의 이 코스피의 상승장에 뭔가 수익을 좀 가져가기 위해 우리 대표님이 보시기에 어떤 투자, 어떤 ETF를 하는 게 좀 좋을까요? 저는 ETF 2개 정도면은 그냥 한국 증시 대부분 다 대응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코스피의 경우에는 코스피 200이라는 그냥 거래소 기준 대표 지수가 있긴 하지만은 그 코스피 200에는 과거에 뭐 금양 같은 그런 이제 위험한 회사도 시총 때문에 편입이 됐었고 시총 기준으로만 끊기 때문에 이제 질을 보지 않거든요. 코스피 200은. 그래서 그 미국에서도 그냥 어쨌든 그 모멘텀이나 질을 보는 그런 지수를 따로 만드는 것처럼 한국도 코스피 200이면서 질을 보는 밸류업 지수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24년 11월 달에. 그래서 이것도 거래소 지수이기 때문에 공식 지수예요. 밸류업이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용어가 두 가지가 돼버렸는데 하나는 거래소가 만든 지수가 밸류업이고 두 번째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증시 부양이 밸류업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그래서 밸류업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제 거래소의 지수 밸류업인데 이거는 코스피 퀄러티 지수거든요. 그래서 밸류업을 패시브로 하는 ETF들도 다 출시됐고 밸류업을 기반으로 액티브로 운영하는 ETF들도 2개가 출시가 됐는데 이제 저는 액티브 ETF들이 패시브보다 훨씬 더 이제 융통성이 높은 그런 전략을 쓰기 때문에 이제 타임에서 하고 있는 타임 코리아 밸류업 액티브나 삼성 액티브인 코액트에서 하고 있는 코액트 코리아 밸류업 액티브 같은 게 이런 액티브 ETF들이 굉장히 좋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코스피가 75% 올랐는데 코스피 지수를 이긴 그냥 좀 대표 지수들이 거의 없지만 밸류업 지수는 90%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밸류업 지수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스피 시장의 그 퀄러티와 모멘텀을 확보한 거는 밸류업 지수이기 때문에 이제 밸류업을 기반으로 하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코스닥인데 코스닥은 바이오하고 2차 전지하고 반도체 소부장하고 로봇 같은 그런 회사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보통 테마형 ETF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이제 테마형 ETF로 접근하는 것도 좋지만 그 테마 간 순환매도 되게 세게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올해부터 국민연금이 코스닥 150을 살 수가 있다는 거고 그 코스닥 150에 들어오는 연금이 들어오면 연금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연금은 그러니까 국내 매입 비중을 14.5에서 14.9로 이렇게 뭐 0.5 올리지만은 근데 연금 들어오면은 뭐 군인공제 사학연금 그냥 각종 기금 들어오고 또 이런 각종 기금 들어오면은 제일 큰 게 이제 삼성생명이나 이런 데니까 삼생 들어오면 그다음 각종 화재사 손보사들 이제 싹 다 따라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150도 좀 액티브가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코스닥 150 액티브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코덱스 코스닥 150 같은 거 그런 걸 해가지고 하면은 그냥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엔간한 경우에 다 대응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그 지금 말씀해 주셨던 내용 뭐 물론 개별 종목들 중에 굉장히 이제 그 시장을 견인하는 종목들이 있긴 한데 사실 뭐 우리가 종목을 하나씩 이렇게 한다는 거는 뭐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뺏기기 때문에 오늘 대표님이 딱 정리해 주신 요 내용대로 아마 투자를 하시면은 가장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되네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뷰티풀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자산운용의 김승현 본부장님을 모시고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시장 상황이라든지 또 중요한 포인트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그 뷰티풀 구독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좀 인사를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자산운용 원큐 ETF를 총괄하고 있는 김승현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네, 자 우리 김승현 본부장님은 여러 채널에서도 또 뭐 보신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오늘 또 여러 가지 좀 중요한 질문들을 한번 또 여쭤보고 이야기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국내 주식의 상승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뭐 이게 무섭다라는 말은 결국은 이 주식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의 공포감이 같이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일각에서는 또 코스피가 너무 또 고점이다라는 우려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뭐 사실 우리가 코스피 3천 시대다 5천 시대다 이런 말은 들었는데 4천 시대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너무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현재 증시 흐름이 1980년대의 데자뷰다 이런 말씀을 한번 하셨던데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우선 지금의 흐름을 이 1980년도 그러니까 플라자 합의 때와 좀 비슷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때를 좀 되돌아보게 되면은 미국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찾다가 어떤 나라를 우리의 미래 파트너로 하면 될까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대한민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플라자 합의 이후에 일본을 조금 견제를 하고요. 일본이 잘하는 산업, 그 산업들을 한국 쪽으로 조금씩 지원을 해주기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20년 한 30년, 한 20년 정도 지난 시점의 대한민국의 결과는 뭐 이미 세계 10위권 강대국, 제조업 강국으로 정말 드라마틱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최근 몇 년 동안은 좀 부진하다가 작년부터 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견제에 대한 구도는 똑같습니다만 견제 국가가 일본에서 바로 중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한국의 제조업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할 거의 사실상 유일한 국가라고 저희가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1980년대 대한민국 코스피 증시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대한민국 경제 자체가 급격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증시도 빠르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뭐 차트를 비교한다거나 너무 이렇게 단순화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 당시의 환경이 지금과 매우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결국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그들의 이 좋은 아이디어와 설계를 정말 잘 만들어줄 국가는 사실상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여러 영역 그러니까 뭐 로봇도 그렇고요. 굉장히 뜨고 있죠. 방산, 조선, 특히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쟁력, 기술력 측면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가격 경쟁력 그리고 참 대한민국 분들이 저희 아버지 세대를 생각해 보시면 저희 아버지도 이 조선 관련된 일을 하셨습니다. 그 선주대행 감독관이라고 이 외국의 이 배를 주문하는 이 선주들이 대한민국의 조선사에 좀 많은 금액을 주고 이렇게 주문을 하는데 그 돈을 한 번에 다 주지 않습니다. 중간에 이 진척률을 체크하면서 돈을 나눠주는데 그 배가 잘 지어지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감독관 역할을 하셨는데 참 저희 아버님 세대를 떠올려 보더라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굉장히 잘 만듭니다. 제조업, 납기기를 정말 잘 맞추고요. 꼼꼼하게 손기술도 좋습니다. 그러한 기술적인 측면을 볼 때 결국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없이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미국이 생각하는 혁신 산업에 대한민국이라는 파트너가 반드시 생각이
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1980년대를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2년 동안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간에도 코스피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을 좀 보면은 한 1차와 2차 상승기로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차는 뭐 상법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규제 측면에서 이 대한민국 증시가 코스피가 한번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 2차 상승기를 보게 되면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의 영업이익 성장을 바탕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성장이 사실은 굉장히 건실한 이 코스피의 성장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참 지금이야 5,000p 뭐 이제는 외국계 같은 경우는 좀 더 높은 숫자를 바라보긴 하는데 대한민국 증시가 작년에 퀀텀 점프를 하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요 날짜는 사실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네네. 2025년 10월 14일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혹시 네.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그때 바로 삼성전자가 프레스룸,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한 주를 발표했습니다. 3분기 매출, 3분기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만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애널리스트가 한 10조 원 정도로 전망을 했는데 결과 나온 숫자는 12조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기업의 매출액 그다음에 영업이익을 20% 이상 틀렸다라는 것은 사실상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난리 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여의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반도체를 커버하는 삼전을 커버하는 뭐 증권사가 아마 최소 20개 이상은 될 겁니다. 전부 다 그 저녁에 실적 발표 한 줄 나온 이후로 우선 엑셀 파일을 다 여셨을 겁니다. 다 열어가지고 삼전 엑셀 파일은 그 이익 추정치 파일은 여는데 몇 분이 걸리는 파일도 있습니다. 굉장히 행도 많고요. 뭐 쉿도 엄청 많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다 점검합니다. 내가 이 변수 파라미터를 뭘 실수를 했지? 가격을 놓쳤나? 아니면 점유율을 놓쳤나? 아니면 뭐 백로그라고 하죠. 이 주문이 이미 들어온 걸 놓쳤나? 이런 것들을 어떤 애널리스트는 잠도 안 자고 몇 시간 거의 밤새면서 다 바꿉니다. 그러고 나서 순차적으로 A증권사, B증권사에서 10개, 20개 이상의 증권사들이 거의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시차를 주면서 삼성전자의 타겟 프라이스를 계단식으로 계속 올립니다. 그 이후에 뭐 외국계 증권사도 당연히 분석을 하고 나서 뭐 시차가 있으니까 조금 늦게 했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20개, 30개 증권사들이 목표 타겟 프라이스를 올리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 여의도에 저희 같은 펀드 매니저, 운용력들도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증권사 미팅하고 내부적으로 다시 또 검토하고 리서치 더 하고 하다 보면은 이 가격대가 갈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질문이 저도 그렇고요. 본부장님, 삼성전자 8만 전자가요? 9만 전자가요? 지금 16만 원이 넘었죠. 네. 그런 질문 자체가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이미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선두권 기업의 분기 영업이익을 20% 이상 놓쳤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목표 주가가 올라가고 주가가 따라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도 똑같습니다. 1월 말 뭐 실적 발표나고 분위기 되게 좋았죠. 그렇게 되면은 역시나 그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 오르면서 타겟 프라이스가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뭐 지금 또 질문 주시는 게 삼성전자 18만 전자가요, 20만 전자가 이런 질문보다는 정말 이 기업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이익 성장치가 기대가 되는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이 그 당시에 글로벌 정세 흐름도 있지만은 기업의 폭발적인 영업이익 이익의 성장도 보게 되면은 지금의 상승을 과연 이렇게 끝날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게 투자의 대안으로 ETF를 많이 선택을 하고 계시죠. 사회초년생들도 매달 한 50만 원 정도를 20년간 적금을 하지 말고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하고 싶다면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해당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사회초년생이 50만 원을 저축하듯이 ETF를 사 모은다라고 한다면 어떤 ETF를 사 모으는 게 좋을까요?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 시장 건초더미 자체를 사라라고 네. 했던 것처럼 시장 자체를 사는 것
에서 초점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한 네네. 베이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워렌 버핏이 이 유언 중에 내 자산의 10%는 미국 국채를 사고 90%는 S&P 500 인덱스 펀드에 넣어라라고 했던 것처럼 이 사회초년생 분들도 일단은 시장 자체 S&P 500 자체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뭐 대표적으로 미국 직접 투자하는 ETF는 뭐 SPY, SPY라고 하죠. 네. SPY, VO, IVB 요런 것들을 고려해 보시고 근데 여기서도 잘 보셔야 하는 게 SPY가 가장 유명한데 네. 거래량이 1등이긴 하지만 또 수수료가 또 높죠.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VO나 IVB 여기는 없지만 뭐 SPY-M 같은 것도 있고요. SPY-M이 수수료가 제일 저렴하긴 한데 유동성이 워낙에 적다 보니까 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고 대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맞을 수 SPY-M이 맞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국내 상장된 ETF도 또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종목명 뒤에 미국 S&P 500이 붙은 그래서 뭐 주요 브랜드는 뭐 많이 있는데 제가 뭐 코덱스, 에이스, 뭐 타이거 요런 것들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이 뒤에 H가 붙지 않은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왜냐면은 이 결국 H가 붙었다라는 것은 이 환 노출을 최소화하는 그러니까 외환 리스크 환 쿠션 역할을 해주는 ETF라는 건데 이 환율 상승이 주가 하락과 이제 반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거를 좀 방어막의 역할을 해주는 관점에서 H가 붙지 않은 것을 추천드리고 그리고 환 노출형은 해지 비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에게 추천할 만하기 때문에 국내 상장 미국 S&P 500 ETF를 사신다면은 H가 붙지 않은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국은행 총재께서는 들으시면 싫어하실 수도 있겠는데 예. 한국은행 총재님은 H 붙은 거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김규동 이사님 같은 경우는 H가 붙지 않는 거를 좀 해라 뭐 이렇게 조언을 주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1억을 묻어두면 장기적으로 10억까지 성장시켜줄 만한 물론 뭐 1억이 10억 된다는 건 뭐 단박에 되긴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가장 좀 크게 성장성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ETF 그런 것도 좀 한번 추천해 주시죠. 네. 아까 그 사회초년생 ETF 여쭤보셨을 때 네네. 제가 빼먹은 게 이제 S&P 500 ETF를 베이스로 가져가고 네네. 플러스 알파로 성장 섹터를 가져가라 네. 이 부분이 있었는데 네. 성장 섹터 부분과 또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1억에서 10억을 만든다는 게 사실 매우 힘든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는 그냥 뭐 쉽게 말하면은 S&P 500이랑 플러스 알파 정도만 보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좀 더 디테일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4가지 전략을 생각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매달 옵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매달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이 방파제 역할을 하는 네. 그런 상품으로 코덱스 금융고배당 탑1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을 추천드립니다. 요거의 장점은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다는 거죠. 잠시 뒤에 커버드 콜의 위험성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커버드 콜 하나만 가져가면은 쉽게 말하는 원금이 녹아내리는 그런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요거 외에도 또 다른 것들을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순서는 바뀌었지만 그다음 이제 4번째 있는 저평가 지금 코덱스 자동차를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저는 아직까지 실적 대비해서 자동차 관련주들의 주가는 많이 오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 투자 관점에서 코덱스 자동차를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해지성으로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지정학적인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방어하는 차원에서 코덱스 미국 S&P 에너지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빠져도 에너지 원자재 같은 상품은 오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해지성으로 코덱스 미국 S&P 에너지 이런 것도 추천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지금까지 3개 1번과 3번 4번 이런 것들이 좀 잔잔했다면 미래의 폭발적인 성장을 한번 더 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래 폭발적인 성장을 노리는 미국 코덱스 미국 스마트 모빌리티 S&P 이런 것들을 적절히 조합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방파제 현금 방파제랑 이거 저평가 이런 것들로 이제 기초 체력을 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3번으로 이제 보험, 해지에 대한 관점에 접근하시고 나머지 이 2번 전략으로 공격적인 투자, 좀 폭발적인 상승을 노리는 관점에서 이 4가지를 가져가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림으로 딱 보여주시니까 아주 설명이 딱 일목요연하게 딱 눈에 들어오는데 코덱스 자동차는 사실 영상에서 이렇게 많이 다룬 적이 없다 보니까 혹시 그 코덱스 자동차라고 하면 아무래도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뭐 이런 거와 맞습니다. 관련된 자동차 또 소부장 기업들
들어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돼 있나요? 대략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뭐 현대가 중심이 되고요. 이 자동차 소부장 기업들이 중심이 됩니다. 이 코덱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있는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다고 네네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이 아닌 시장에 투자라고 하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제 뭐 현대 같은 경우에 뭐 최근에 아틀라스 관련 이슈도 있었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 이슈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현대차를 사고는 싶은데 너무 고점 아닌가 아니면 혹은 저평가되어 있는 뭐 다른 종목을 사고 싶은데 이게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에는 코덱스 자동차 같은 이 바스켓에 다 묶여있는 것들을 매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아마 많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자동차 얘기하시니까 속으로 그동안에 이제 현대차가 PBR이 1이 안 되는 회사였는데 네네. 최근에 이제 1을 좀 돌파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세계 유수의 자동차 메이커들도 대부분 다 PBR은 1 초반대잖아요. 이게 자동차라는 게 뭐 원래 이렇게 대단한 성장성이 있는 산업은 아니니까. 네.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제 이 정말 1 이하의 현대차가 드디어 이제 1 위로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제 충분히 이제 오른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우리 이사님께서는 이걸 저평가로서 아직 충분히 상승의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리고 현대차는 뭐 자동차 뭐 하이브리드에 대한 관점도 있겠지만 이 로봇에 대한 관점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SDV 소프트웨어 기반 자동차에 대한 관점도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전 저평가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조금 뭐 새로운 시각 또 이렇게 몰랐던 걸 또 배우게 되는데 이 네 가지의 관점으로 뭐 비중은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 네 가지의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1억을 10억으로 단시간 내에 키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2026년도 올해가 이제 시작이 되고 설 명절 지나면서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올해가 시작이 된 건데 올해 꼭 주목을 해봐야 될 산업 그러니까 그동안에 뭔가 우리가 시장에서 막 주도주다라고 하고 뭐 잘 나간다 주가 오른다라고 하는 주식도 있지만은 뭔가 좀 새롭게 꼭 주목을 해봐야 될 산업이나 어떤 종목이나 분야가 있다면 어떤 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26년도 역시나 AI로 출발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25년과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 26년도에는 실체화되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AI가 예전에는 그냥 LLM 정도로 끝났다면은 2026년부터는 대표적으로 로봇과 같은 실체화되는 것이 피지컬 AI. 예, 맞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피지컬 AI, 뭐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것들이 먼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가 CES 2026에서 정말 충격적인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아틀라스가 옆돌기랑 백덤블링을 하는 영상을 봤는데 이게 일반 사람도 하기 힘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수행 능력을 갖춘 로봇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어쩌면 이제 로봇들이 인간보다 더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산업 현장에서도 뭐 가정에서도 이 우리가 로봇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열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로봇 분야를 하나 넣어봤고요. 그다음에 아까 코덱스 자동차 말씀드리면서 언급했었던 SDV 예전에는 이제 자동차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가 뭐 목적지 가기 위한 하나의 교통수단에 불과했다면 이제는 바퀴 달린 스마트폰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테슬라가 이제 완전 자율주행을 구현했지 않습니까? 완전 자율주행이 구현되니까 사람들이 이동하는 중간에 업무를 보기도 하고 뭐 스케줄을 정리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라 그 안에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SDV 소프트웨어 기반 자동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AI 바이오입니다. 일단 바이오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시기에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업종이고 또한 이제 2026년에 블록버스터 신약들의 특허가 만료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블록버스터 신약을 만든 대형 제약사들의 생산성, 이 수익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제 급하게 뭔가를 만들어야 하는데 AI가 없던 시절에는 신약을 하나 제대로 개발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AI가 개발되면서 AI를 활용해서 좀 더 신약 개발하는데 시간을 단축시키는 AI 바이오까지 해서 요 세 가지 포인트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요 세 가지를
분야를 뽑아봤습니다. AI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이런 산업적인 어떤 큰 트렌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는 물론 뭐 저희가 오늘 종목을 얘기하는 시간은 아닌데 네네. 그래도 뭐 대략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인가요? 그렇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빼놓을 수는 없고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셀트리온.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딱 그림으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뭐 그동안에도 뭐 사실 주목을 받는 산업군인 건 분명한데 뭔가 26년도에 좀 새롭게 등장하는 그런 미래 주도주라 그럴까? 이런 테마를 지금 보여주셨습니다. 로봇과 SDV 그리고 AI 바이오. 자, 최근 몇 년간 AI 관련 기술주들이 상승세가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물론 뭐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메가 트렌드가 AI다라는 건 뭐 부정할 수는 없는데 네. 얼마 전에 뉴욕 증시 기술주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엔 사실 이 나스닥과 나스닥 100이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고요. 네. AI 투자에 대한 회의론이 어찌 보면 다시 좀 급부상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네. 올해 이제 기술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마 작년에 이제 늦게 미국 주식이 올라타신 분들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시름이 커질 텐데 이 미국 기술주 ETF에 대한 투자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본부장님이 좀 조언을 해 주시죠. 우선은 기술주에 대한 ETF 투자는 당연히 이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기술주를 예전에는 뭐 M7 이런 식의 접근을 좀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는 저는 조심스럽지만 이 M7이 좀 깨지는 해가 저는 올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이유는 아니고 M7 기업들 중에서도 어떤 기업, 애플 같은 경우 좀 AI에 좀 뒤처진 기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기업은 좀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면서 AI에 좀 올인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AI라는 거대 이 폭이 나오면서 이 기업들의 좀 움직임, 주가의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아마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할 것으로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상장함과 동시에 S&P 기준 또는 나스닥 기준 뭐 상위 기준으로 탑 10에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래서 M7이 아니라 뭐 M8이라든지 또는 뭐 다른 기업들이 나오게 되면 그 판도가 좀 흔들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M7 기존의 M7은 좀 잊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페이스X의 상장도 있고 그리고 M7 기업들 중에서도 AI에 따라 주가 움직임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완전히 승자가 나온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나스닥 100을 차라리 좀 더 안정적으로 담아가시는 게 좀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M7 같은 경우에는 그 과거에 뭐 5년, 10년의 주가를 보면 거의 동반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최근에는 아마존도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네네네. 메타도 반등을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위 기업들끼리도 이제는 좀 경쟁해서 진정한 AI 승자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뭐 M7 뭐 상위 몇 개만 집중하는 것보다는 팔란티어 같은 새로운 강조가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완벽한 승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스닥 좀 100을 중심으로 조금 더 브로드하게 보시는 게 나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 혹시나 오해를 드릴 수 있는데 기술주가 안 좋다 투자 멈춰야 된다 그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아직은 완벽한 승자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나스닥 100 중심으로 계속 꾸준히 투자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나스닥 100 안에서 새로운 승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무 우리가 알려져 있는 기업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이렇게 좀 확대 나스닥 100 정도에는 페이스대로 투자를 이어가셔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AI 관련해서 투자자들이 앞으로 이제 특히 좀 주목해야 될 분야, 뭐 AI도 상당히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AI 분야에도 좀 뭔가 새로운 분야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 보시기에는 이 AI 쪽에서도 좀 앞으로 조금 더 유망하게 우리가 봐야 될 분야가 있다라 그러면 어떤 쪽이 있을까요? 네, 압도적으로 우주항공입니다. 음. 네, 아마 기존에는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우주라는 것 자체가 많은 분들이 좀 관념적으로 화성으로 여행 가는 게 우주가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은 우주는 어떻게 보면 이 AI의 핵심 전쟁이 될 분야라고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빅테크의 리더들이 뭐 전현직 리더들이 그다음에 현재 기업들이 우주항공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굉장히 많은 관여를 하고 있고 뭐 일론 머스크는 거의 올인을 했다라고 네. 볼 정도이죠. 그 이유가 바로 이 뭐 피지컬 AI 시대의 핵심은 바로 저희는 통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워낙 이 기지국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데서는 인터넷 다 터지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여전히 10% 정도만 이렇게 뭐 통신 또는 위성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인터넷이 되고 나머지 90%는 아직 뭐 인터넷도 제대로 되지 않는 오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피지컬 AI 시대가 온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뭐 아틀라스에서 막 춤추고 난리가 났죠. 근데 이 피지컬 AI 그다음에 뭐 플라잉 테크 UAM도 굉장히 좀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 이 UAM이라든지 이 아니면 자율주행도 똑같습니다. 잘 운전하고 있다가 기계가 가고 있다가 통신이 터지지 않는 그 90%의 데드존에 들어가게 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으신가요? 그냥 사람이 죽는 겁니다. 네, 그냥 아예 기계가 멈추는 겁니다. 영화 아바타에서 이거 통신 딱 끊어져가지고 기절하는 거랑 똑같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국은 굉장히 축복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 이 땅이 워낙 크니까 소 한 마리 있는 곳도 있고요. 농부 한 명 있는 곳도 있는데 그쪽에 뭐 5억에서 10억 되는 그 기지국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손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어떻게 커버하냐 또는 그 오지 같은 데는 아예 인터넷이 터지지가 않거든요. 그런 데는 방법은 위성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피지컬 AI로 넘어가는 시대에 전 세계 모든 곳 이제는 우주까지 통신이 돼야 되는 시대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 위성 통신에 대해서 집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을 보게 되더라도 결국은 우주항공 산업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AI 시대를 훨씬 더 업그레이드 해줄 그런 중요한 하나의 경쟁처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성이 15,000개 정도 있는데 앞으로 100만 개 더 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100만 개. 그리고 저희가 한 1월 달에 그 서울대학교 천문학부랑 뭐 그 별 보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네네. 저희 뭐 우주항공 관련된 유망한 산업에 대해서 리서치하는 과정에서 그런 행사도 했는데 이 천문학부의 이 박사과정 있는 이 대학원생 얘기하더라고요. 지금은 이 천체망원경으로 우주를 볼 때 이게 위성인지 아니면은 별인지 구분하는 데 한 10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만큼 적외도 위성이 이미 많이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테크가 어떻게 보면 AI, 이 통신의 핵심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결과 많은 빅테크 리더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스페이스X의 상장 이후에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나올 것 같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상장한다는 의미 자체가 이제 뭐 저희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의미도 있고요. 상장을 하게 되면 공시를 해야 됩니다. 정보가 공개가 돼야 되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 베일에 쌓였던 것들이 드러나면서 리레이팅을 받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AI의 소프트웨어 인프라스트럭처나 하드웨어 인프라스트럭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네. 이런 기반 시설이 필요한 것처럼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주항공 왜 우주에 왜 나가는 거야 라고 했는데 오늘 본부장님께서 딱 정리를 해 주신 것이 이게 이제 미래 피지컬 AI가 상용화됐을 때 그 기반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우주항공 기술이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연결하는 것도 네, 위성이죠. 통신입니다. 우주항공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네.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뭐 최근에 뭐 가장 우리 점심시간에 여러분들 직장인들 식탁에서 밥 먹으면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아마 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부티풀 영상 중에도 금과 관련된 영상이 유독 조회수가 많이 나왔거든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또 좀 빠졌다가 또 다시 올라갔다가 뭐 하여튼 굉장히 좀 뜨거운데 현재는 또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투자 수요가 끊이질 않는데 지금이라도 금을 사야 하느냐 이 질문은 정말 단골 질문인데 네. 그 이야기는 그동안에 금이 오르는 거에 대해 소외받았던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자, 금 본부장님 보시기에 이걸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금 같은 경우는 S&P 500이라든지 아니면 코스피 200을 접근하는 방식으로 좀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저도 기관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만나시는데 그분들 개인 재테크 어떻게 하세요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김 본부장 나는 그냥 S&P 500은 그냥 뭐 무지성으로 사. 근데 그분은 정말 기관 투자, 뭐 연기금 공제 자금을 수십 년 동안 운용해온 그야말로 이 선수입니다. 그분도 하시는 말씀이 S&P 500 이제는 뭐 코스피 200도 그렇게 보실 것 같긴 한데 S&P 500 같은 경우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나는 뭐 꾸준히 오른다. 결국 오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코어 자산으로 무지성으로 계속 사고 있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금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이 무조건 오른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금만큼은 꾸준히 장기적으로 담아가야 되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금도 변동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변동성 어느 정도 갖추면서 그래도 우상향하는 그런 자산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 하나에 막 모든 자산을 몰빵 이런 건 아닙니다만 자산의 뭐 5%에서 10% 정도는 금, 그다음에 은을 포함해서 그 정도 자산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보면은 좀 비유가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금은 약간 좀 더 코어죠. S&P 500, 그렇죠. 코스피 200에 조금 더 가까운 비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은 같은 경우는 나스닥 100처럼 좀 비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상관관계는 유사합니다만 기본적인 변동성 금이 조금 더 낮고요. 조금 더 변동성이 적게 우상향하고 그렇지만 은 같은 경우도 금과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유지하면서 오를 때는 훨씬 더 오르고 빠질 때는 뭐 최근에 30%도 빠졌죠. 네. 그렇지만 또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과 은은 어느 정도 꾸준히 갖고 가시고 금은 조금 더 코어, 그다음에 은은 세틀라이트. 근데 은은 은이 또 올해 작년 하반기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습니다. 네네. 은이 또 AI 시대의 또 필수 부품 중에 하나로도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은 같은 경우는 전도율도 굉장히 높죠. 거의 가장 높은 그 원자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우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우주와 같은 아니면은 좀 더 이 하이 퀄리티, 좀 더 퀄리티가 높은 그런 피지컬 AI 들어가는데 그런 거는 부품 하나 작은 거라도 오류가 나게 되면 이 전체가 다 어그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좀 더 많이 주더라도 전도율이 좀 더 높고 단단하고 좀 좋은 그 원자재에 대한 니즈가 높기 때문에 은 같은 경우도 가격은 좀 더 비싸지만은 이 니즈가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수요가 꾸준한 상황에서 갑자기 공급을 드라마틱하게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을 보게 되면 구조적 측면을 보게 되면 꾸준히 금, 은에 대한 가격 상승과 이 니즈는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투자 이야기를 할 때 노후 준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항상 노후를 위해서 연금 저축 계좌를 잘 활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본부장님이 조언을 하고 계시는데 네네. 자, 이 계좌를 통해서 월 배당 ETF를 사 모으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후 준비 차원에서 월 배당 ETF를 사 모으는 분들 이거 어떻다고 보시나요? 이 방법이 굉장히 좋은 방법인가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연령별로 조금 다르게 네네네.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뭐 20, 30, 40, 뭐 50 초반 네, 초중반,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 5년 이상 남으신 네네네. 분들, 인출기에 들어오기 5년 이상 남으신 분은 저는 그래도 좀 성장주 위주로 대표 지수 위주로 좀 투자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50대가 조금 들어섰거나 이제 나의 은퇴 시기가 5년 안에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은 그때부터 모은 자산, 성장형의 자산을 좀 팔고 국내 대표적인 뭐 금융 지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금융 지주라든지 또는 배당을 꾸준히 지급하는 기업에 대한 그런 ETF는 이제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도 그렇고 이 배당 소득 분리 과세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투자자분한테 혜택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ETF는 현재는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주가 상승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산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볼 때는 이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이 부동산에 좀 쏠려 있는 자산을 금융 쪽으로 많이 이관하려는 그런 정책적인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뭐 네. 저희가 자산운용업에 있기도 합니다만 네네. 저희가 볼 때도 그런 장기적으로는 그런 측면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또한 코스피 200이 구조적 성장을 맞은 것처럼 이 구조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출기에 좀 다다른 분들께서는 서서히 월배당 관련된 상품들 특히나 국내 뭐 금융 지주라든지 좀 배당을 늘릴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그다음에 ETF에 대한 관심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여유로운 노후를 위해서 노후 자금 10억이 필요하다. 뭐 더 필요하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현재 이 젊은 3040 직장인들 지금 한 1억 정도를 투자한다. 그러니까 이 1억이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당장 내가 뭐 집을 사거나 이런 데 투여가 되지 않고 뭔가 한 1억 정도를 가지고 조금 장기적으로 노후까지 생각을 하면서 운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 목돈 1억 그러니까 우리가 매달 내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겠죠 성격이. 이 1억을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짠다라고 하면 40대들에게 추천해 줄 만한 컨셉으로 그냥 대표님이 한번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대략 제안해 주시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걸로 이제 작년 7월에 책을 냈고 달러 자산 1억으로 평생 월급 완성하라라는 책인데요. 네네네. 근데 그러니까 1억으로 평생 월급 완성하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1억으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는지 책에 잘 나와 있는데 네네.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네. 현재 만약에 30대가 1억이 있다면 이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땐 그냥 재벌이고요. 재벌이요? 네. 45세가 1억이 있으면은 저는 책에서 45세 기준으로 1억 세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그 모기지 리츠, 그러니까 월간 배당이 나오는 월배당형 상품들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 ETF가 아니고 이제 리츠입니다. 근데 어차피 리츠도 배당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비이클이니까 한국에도 리츠가 있고 미국에도 리츠가 있지만 네. 보통 리츠는 수익률이 한 4% 정도 되는데 미국에 상장한 그 미국 주택시장의 모기지 채권을 담고 있는 그 리츠들은 미국이 고정금리로 모기지를 일으키기 때문에 자기네 조달금리는 3%고 고정금리는 5%니까 2%포인트의 이자 마진이 상시 발생을 하고 네. 그거를 배당하면은 시가 배당률이 이제 12에서 14%가 되거든요. 그래서 12에서 14% 정도 되는 배당주를 1억을 사면은 연에 1,400 정도가 배당이 나오고 달러 기준으로요. 그리고 그거에 15%가 차감되잖아요. 해외 배당세가. 네네. 그러면 15% 차감돼서 뭐 그냥 1,200이라고 잡아볼게요. 1,200만 원을 연금저축펀드든 IRP든 매년 넣고 매년 1,200만이 이제 무한정 들어가는 거죠. 그 1억의 시드를 통해 가지고 네. 그 1,400만 원 배당이 계속 네네네. 나오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20년간 계속해서 1,200만 원을 장기간 계속 넣을 수 있는 원천은 이미 만들어진 거고요. 넣은 1,200만 원을 연금성 계좌로 돌리는 이유는 연금성 계좌는 세금이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연금소득세나 내는 네. 거지. 그런데 그 연금성 계좌로 우리나라에 있는 좋은 액티브 ETF나 아니면 미국과 중국을 좀 분산해 가지고 연수익률 8% 맞추는 게 아주 쉬워졌습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미국은 그냥 약세장에서도 8, 9% 오르고 강세장에서는 20%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20년간 장기간 복리 투자하더라도 심지어 4848을 하더라도 그 계좌에선 세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한국에 상장된 미국 ETF들을 이제 복리 투자하는 방식으로 연 1,200만 원씩 20년을 굴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분은 은퇴 준비가 이미 끝나신 거예요. 1억으로. 근데 30세 같은 경우는 20년을 그렇게 할 30대가 수 되면은 예, 거의 30년 한다는 거니까. 30대는 30년 하고 40대는 20년 네, 하고. 20년만 해도 끝나. 책에서 그러니까 정확히 20년만 해도 네. 8억 얼마가 되고 그다음 원금이 있고 계속해서 그리고 이거를 행여나 부부가 해버리게 되면은 각각. 그러면은 이제 부부가 각각 하면서 이제 거의 막 억 단위 연금 소득자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이 은퇴가 마치 지금 10억 있어야 되는 것처럼 되게 오해를 하시는데 사실은 65세 기준이고 물론 그 상황에서도 물가가 따라 올라가긴 하겠지만 우리나라가 현재 기준으로 올해 물가 목표가 2%이긴 하지만은 2035년부터는 그냥 70년대생 분들이 순차적으로 다 은퇴하시면 노동인구 줄면서 성장률 줄어들고 네네네. 이러는데 그러니까 일본처럼 될 거라고 생각을 네네네.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물가도 상당히 안정적일 거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달러 배당을 주는 그런 상품을 세팅을 하고 그걸 가지고 국내 상장한 아주 좋은 알짜 ETF들을 연금성 계좌에 담는 거를 한번 세팅하고 나면은 그냥 끝입니다. 뭐 매번 손댈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0대 시작하면은 훨씬 더 유리하고 40대 시작하더라도 늦지 않는 그런 방식의 투자 포트폴리오 설계 방법을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후에 매달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또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충분한 생활비를 위해서 배당과 성장을 둘 다 잡을 수 있는 ETF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상품을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배당이랑 성장을 다 잡는 ETF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는 타임에서는 이제 코리아 플러스 배당인데요. 그래서 코플배라고 부르는데 코리아 플러스 배당은 뭐냐면은 한국 성장주를 주로 담고 있는데 배당 시즌이 좀 되면은 배당주로 잠깐 갔다가 이게 액티브니까 이제 매니저들이 그냥 2, 3월 좀 배당 시즌이면은 좀 배당주 좀 담고 평소에는 그냥 삼전닉스를 포함한 코스피 퀄러티 지수 깔고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분기 배당 뭐 찾아 먹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성과를 내는 건데 요 코플배도 1년 성과 보면은 이제 60% 넘고 배당도 6% 주거든요. 게다가 월 배당을 줘요. 네. 저는 그 배당주에 대한 개념이 시장이 되게 잘못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1년에 배당을 한 번 준다면은 그게 설령 10%라 하더라도 그거는 배당일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가 오피스텔을 샀는데 오피스텔이 뭐 오피스텔 기대 수익률이 3%밖에 안 돼도 월 배당을 주면은 그게 현금 흐름이고 배당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배당 상품은 기본적으로 월 배당을 추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즘에는 커버드콜 같은 것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월 배당을 추구하는 받을 수 있는. 네. 그런데 코플배 같은 경우에도 월에 0.5%를 주고요.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면은 시세 비례해 가지고 0.5를 주니까 말 그대로 배당과 그다음에 포트폴리오에 포함하고 있는 기업들이 좀 성장주여 가지고 이제 타플배 같은 게 제일 만만한 것 같고요. 삼성 액티브도 그 배당 성장 액티브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코액트 배당 성장 액티브가 있는데 여기는 분기 배당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분기 배당이지만 여기도 6%를 주고 이런 방식으로 어쨌든 성장주랑 배당주를 수합하는 그런 배당 상품들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간에는 마치 은행이 뭐 배당 수익률이 높고 정유회사가 배당 수익률이 높고 그러니까 배당주가 마치 배당 수익률이 전부인 것처럼 이제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지만 사실은 그냥 월간 꾸준히 나오는 현금 흐름이 배당이고 그거를 줄 수 있는 그런 ETF 상품들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미국의 AGNC나 NLY 같은 그런 모기지 리츠도 월배당을 주거든요, 달러로. 그래서 그냥 그런 거를 다 찾아 먹으시면은 월배당 상품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저희 부티풀 구독자분들에게 올해 2026년도가 좀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자산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좀 어떤 마음으로 올해는 좀 대응하는 게 좋겠다. 뭐 주식 시장이 됐든 부동산 시장이 됐든 뭐 아무래도 이제 주식 시장에 대한 대응이 조금 더 고민이 많이 있으실 테니까 대표님 한 말씀 좀 조언을 해 주신다면 어떻게 올해는 좀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저는 이제 일단 코인부터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도 제 커뮤니티나 이런 게 다 있는데 그 제가 이거 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 15계명이 있습니다. 아, 15계명? 네, 그 이거 하지 마라 하는 그 15계명의 1번이 코인하지 마라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뭐 일일비 할 필요 없고 그다음에 뭐 몰빵할 필요 없고 레버리지 하지 말고 레버리지 ETF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다음에 커버드콜 하지 말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뭘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지켜야 되는 것도 있는데 근데 보통 이제 시장 정보 같은 경우는 항상 이거를 사라 이런 방식으로 좀 나는 경우가 많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정보에 노출이 되면서 이런저런 익스포저를 갖고 그러다 보니 포트폴리오는 좀 꿈과 똥으로 막 혼재되어 있는 그런 포트를 갖고 계시는 분도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별 직접주를 막 직접 투자하는 그런 좀 박복한 그런 투자보다는
간접 투자 액티브 ETF는 어쨌든 작년을 기준으로 완전 달라졌고 올해 제일 달라지는 거는 이제 풀 액티브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지수가 있고 지수를 70% 추종하고 뭐 이런 30%만 융통성이 있는 건데 이제는 완전 풀 액티브가 나오고 그래서 올해도 금융시장에 좀 변화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좋은 상품 같은 거를 좀 잘 사고 이제 부자들도 엄청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모펀드에 맡기고 이런 방식으로 그냥 쉽게 가고 있는데 자산 사이즈가 작은데 너무 많은 상품을 갖고 있다거나 하는 경우가 조금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좋은 상품 한두 개로 넘기고 오히려 현업 열심히 하면서 저희가 뭐 원화채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냥 자기 현업 열심히 하고 이제 자기 몸값 올리고 이런 과정으로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도 주식시장에서 일했고 주식을 너무나 좋아하고 이제 그런 사람인데 한국 주식시장이 어쨌든 지금처럼 뭔가 밸류체인이 달라지고 그리고 바라보는 어떤 질적인 게 달라지는 시기는 처음인 것 같고 그리고 작년에 상법 개정부터 다 했는데 그 시작은 올해 3월부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 3월부터는 질적 성장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그러면은 양에다가 질이 붙어가지고 유리없는 그런 이제 강세장이 앞으로 한 1, 2년 이상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미국 시장은 09년부터 24년까지 10배 성장했습니다. 근데 그 08년에 부동산 붕괴가 있었어요. 부동산 붕괴가 있었고 노동시장이 완전히 그냥 붕괴가 됐고 그러니까 노동력이 이제 헐값이 되었죠. 그리고 제로금리 양적 완화라고 하는 엄청난 돈풀기가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테크가 올라오면서 이제 10배 상승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을 보면은 어쨌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하겠다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일부 경착륙도 용인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은 강제 경착륙을 시켰고 미국이나 일본도 강제로 시켜버렸고 심지어 미국만 강제가 아니었는데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됐으나 결과적으로는 지금 완전 다른 나라가 됐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처럼 저희도 강제로 경착륙을 하진 않겠지만은 하다 보면은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부동산에 대해서 그냥 뭐 불변처럼 강하다라고 막 생각하시기보다는 모든 자산은 결국은 그냥 이제 뭐 큰 위기가 오면은 다 흔들리는 게 상식이기 때문에 결국 투자는 위험 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그게 주식이든 부동산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길 바라겠고 어쨌든 지금 한국이 이렇게 대놓고 머니무브를 하고 그다음에 금융시장을 키우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막 거꾸로 타셔가지고 이제 진짜 그런 위기를 막 정면으로 맞으시면서 나중에 이제 후회하시지 않는 일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뷰티풀에서 계속해서 좋은 정보를 주시고 요즘에 보니까 조회수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시는 분들이 어쨌든 제 영상 보시면서도 좀 도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자, 오늘 최상욱 대표님 모시고 여러 이야기 나눴는데요. 부동산 그리고 경제 전망, 환율 그리고 또 주식 시장, 노후 준비까지 다양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최상욱 대표님도 지금 유튜브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또 찾아가 주셔서 또 좋은 인사이트를 얻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딱 정리가 되니 이렇게 그림 보여주시니까 딱 정리가 되고 너무 좋습니다. 가장 흔하게 우리가 사모으는 ETF 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S&P 500을 추정하는 뭐 SPY나 또 한때 굉장히 유행이었던 배당 성장주를 모은 뭐 슈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만약에 이제 노후 준비로 하겠다라고 하면 비율을 좀 어느 정도로 가져가는 게 좋을까? S&P 500을 추정하는 SPY나 그다음에 배당 성장주 슈드를 각각 몇 %씩 이렇게 가져가는 게 좀 좋은 방법일까요? 일단 저는 생애 주기별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연령대에 있는지부터 먼저 생각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자산을 보통 축적하는 2040 세대 네. 돈줄남님께서도 자주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돈 버는 데는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2040 세대에는 무조건적인 안정성 그러니까 나는
어린 나이부터 따박따박 배당을 받고 싶다. 뭐 요것보다는 어느 정도 좀 성장을 노리고 네.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S&P 추종 ETF를 70% 정도 그리고 슈드 같이 이제 월 배당금, 월 분배금을 받을 수 있는 요런 애들을 3% 정도 가져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이때 최대한 늘려놔야 우리가 은퇴했을 때 여러분들이 은퇴하셨을 때 또 그만큼의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요 시기부터 너무 안정성만 추구하신다면은 네. 나중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은퇴를 준비하시는 뭐 40대 후반이나 50대, 60대 분들은 이때는 너무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현금 흐름과 방어에 집중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P 500 추종 ETF를 40% 그리고 현금 흐름을 가져올 수 있는 슈드를 60% 정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040에서 5060으로 넘어가는 이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50살이 됐다고 해서 갑자기 포트폴리오를 한 번에 리밸런싱 하시기보다는 천천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은 젊었을 때는 이 사이즈, 파일을 키우고 은퇴를 앞두고 혹은 은퇴하시고 나서는 고정적인 현금에 집중하시는 것이 중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핵심이 모든 것을 다 일반화하기보다는 본인의 나이에 맞춰서 해라. 그래서 아무래도 2040 세대는 한창 경제활동을 하니까 현금 흐름보다는 조금 성장성이 있고 꾸준히 투자할 수 있는 S&P 500에 하고 그리고 5060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S&P 500은 어쨌든 항상 40% 이상이니까 역시 뭐 항상 코어 자산으로 우리가 분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국내 상장 ETF, 해외 상장 ETF 이게 뭐 사실 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뭐 국내 상장 ETF 같은 경우는 뭐 ISA 계좌에 담아서 이제 뭐 또 세제 혜택을 볼 수도 있고 해외 상장 ETF는 뭐 해외 어쨌든 이런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 비중을 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 그래서 국내 상장 ETF, 해외 상장 ETF의 비중은 몇 대 몇으로 가는 게 좋을까? 이런 질문을 드린다면 이사님 어떻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먼저 국내 상장 ETF의 70% 정도 그리고 해외 상장 직접 투자의 30%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절세 때문인데요. 네네. 일단 국내 상장 ETF는 상대적으로 해외 직접 투자에 비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ISA 말씀하셨던 ISA를 활용하고 연금저축과 IRP를 활용하면은 절세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일단 ISA 같은 경우는 납입 한도가 연 2천만 원에 5년 1억 가지고 비과세가 이제 뭐 일반형이냐 서민형이냐 농협통장에 다르겠지만 20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소가. 초과분에 대해서도 9.9% 분리과세가 되고 연금저축은 합산해서 연금저축과 IRP는 합산해서 연 1,800만 원 그 공제는 최대 900만 원까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금저축과 IRP의 장점은 과세 이연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계좌는 뭐 배당금을 받았을 때 15.4%를 원천 징수하고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과세를 우리가 미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빠지는 것만큼 복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 나중에 연금을 수령한다고 하더라도 3.3%에서 5.5 이것도 연령대마다 달라집니다. 80대가 되면은 3.3%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연령대마다 달라지지만 요 정도의 나름대로 조율과세로 우리가 절세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달러 자산도 뭐 나쁘지 않으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외환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환율 방어하는 목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갖고 있으면은 이 달러 외환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달러 자산을 갖고 있으면서 해지의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그 장점 같은 경우는 달러 자산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가 되고 건보료 산정 또한 제외가 됩니다. 근데 이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연 250만 원밖에 공제가 되지 않아서 이 초과분에 대해서는 22%나 좀 상대적으로 고율과세가 부과되니까 이런 것들은 또 잘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포인트는 또 ISA가 이제 만기가 됐을 때 3년 후 만기 됐을 때 연금 전환하신다면은 또 300만 원의 추가 공제 혜택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셔라. 그래서 국내 상장 ETF를 7, 해외 상장 ETF를 3 정도 절세 혜택을 보는 관점에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이야기해드린 적이 있는데 ISA 만기에 연금 전환하면은 3년 후에 연금 계좌 이체 시에 세액 공제 한도가
최대 300만 원. 네. 요건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퇴 후에 그 뭐 우리나라의 노후 자금 뭐 얼마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하는 게 그래도 최소한 300만 원은 나와야 된다. 한 달에 현금 흐름을 배당으로 좀 만들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다른 소득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한 달에 한 300만 원 생활비를 배당으로만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이 배당 포트폴리오를 좀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이사님이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뭐 많은 전략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뭐 바벨 전략으로 5대5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베이스는 한국판 슈드라고 불리는 뭐 코덱스가 됐든 타이거가 됐든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붙은 이제 국내 ETF 네네. 상품 추천드리고 나머지는 부스터 상품인 부스터 관점으로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같은 상품을 추천드립니다. 네. 근데 여기서 코덱스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다들 아실 겁니다. 이게 당장에 배당금은 적지만 많은 배당을 주는 회사들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결국은 앞으로 배당이 높아질 가능성이 많은 그러니까 안정성에 치중을 뒀다면 부스터는 위험합니다. 위험하지만 수익성에 좀 치중을 둔 상품으로 네. 나름대로 좀 이제 보완의 역할을 해주는 두 ETF를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스터 커버드 콜 같은 경우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시뮬레이션을 돌려본다면 네. 대충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네. 437만 원까지 나올 수 있다고 나올 수 있더라고요. 이게 좀 월 수령액이. 예, 맞습니다. 좀 복잡하고 몇 가지 변수가 있긴 하지만 일단 베이스 아까 미국 배당 다우존스에 3억을 넣었을 때 네. 수익률을 3.5%로 가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부스터는 14.2로 가정했는데 이거 산출 근거는 2025년 2월부터 1월까지 평균 수익을 연으로 냈습니다. 제가. 이게 지금 얼마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 3억씩입니다. 3억씩. 토탈 6억에 6억. 3억. 이랬을 때 세 전 금액이 442만 5천 원이 나옵니다. 네네. 근데 이게 세 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제 세금 적용한 이후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세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그냥 생각 안 하고 일반 계좌에 들어가셨을 때 이 베이스인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15.4%의 과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13만 4천 원을 빼면은 실제 우리가 74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부스터 커버드 콜은 비과세라는 장점이 있긴 합니다. 네. 좀 이따 단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스터는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과세가 발생하지 않아서 355만 원을 가져가면은 이제 일반 계좌 넣었을 때는 429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이 2천만 연소득 2천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네.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이 연금 계좌에 몰빵하신 건데 요거는 실수령액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 베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커버드 콜에 합산해 가지고 그냥 일괄로 5.5%의 과세가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 떼가는 세금은 일반 계좌보다 많다. 근데 단점은 아까 이제 커버드 콜이 비과세인데 이 혜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연금 계좌 넣었을 때. 그래서 가장 좋은 전략은 하이브리드 전략으로 이 베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이 연금 계좌에 넣어서 5.5%의 세금만 떼게끔 세팅을 하는 거고 부스터 커버드 콜은 일반 계좌에 넣어서 비과세 혜택을 누리시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실수령액도 가장 많이 가져갈 수 있고 건보료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세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네. 실제 430만 원으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억씩.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커버드 콜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굉장히 많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네네. 장점만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커버드 콜 얘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 네. 원금이 녹아내릴 수 있지 않느냐 네. 라는 내 돈 말씀을 빼다가 주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시장이 너무 조용하거나 이럴 때는 이제 옵션 가격이 하락해서 우리가 지금 뭐 코덱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경우는 2025년 기준 연으로 14.2%의 수익이 발생했는데 최근 2025년에 굉장히 변동성이 컸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때는 이제 높은 고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잠잠하다면 이게 수익이 2025년에는 한 달에 뭐 1%, 1.4% 됐다면 변동성이 없다면은 1%도 못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원금이 줄었을 때입니다. 이 커버드 콜의 특성상 상승은 제한되지만 하락이 동행하기 때문에 원금 자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 원금 자체가 줄어든다면 1%를 받아도 줄어든 원금 때문에 내가 사실 받을 수 있는 실수령 금액이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커버드콜 하나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배당을 주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가져가는 전략을 추천드렸습니다. 네. 뭐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시니까 또 한눈에 딱 들어오니까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 이사님과 나눠봤는데 우리 부티풀 구독자분들에게 사실 최근에 이제 이 주식 시장에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은 최근 조금 약간 불안감과 공포감이 높아지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22, 23년도부터 미국 주식을 꾸준히 투자했다든지 아니면 25년도부터 코스피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한 분들이야 뭐 지금 굉장히 해피하겠지만 최근에 뭐 예를 들면 주식 시장에 들어왔다든지 최근에 또 저변이 확대가 되면서 그리고 뭐 작년 말에 또 뭐 들어왔다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 특히 뭐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울상이거든요. 또 그래서 이런 어떤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러니까 최근에 주식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런 아마 공포감을 느낄 텐데 한번 그런 분들에게 좀 이사님이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뭐 어떤 기업이나 어떤 ETF나 어떤 산업 섹터에 대해서 비전을 보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는데 타이밍이 마침 지금이라면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주식으로 돈 벌었다. 네. 코스피가 5천 갔다. 이런 생각으로 등 떠밀리듯 시작하는 것은 저는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싶고. 하지 말라야 되는데 일단 했어. 네. 그래갖고 최근에 주식시장에 좀 들어왔는데 네. 너무 이게 사실 좀 주가가 부침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해외 주식 하신 분들이 많겠죠. 네네. 그런 분들 속상한데 그냥 하지 말자 이래야 되는지 아니면 전략을 진짜 국장으로 확 바꿔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꾸준히 그냥 밀어붙여야 되는 건지 이런 거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이사님 보시기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저는 투자나 트레이딩 그러니까 트레이딩이냐 인베스팅이냐에서 가장 안 좋게 생각하는 것은 계절을 방치하는 겁니다. 계절을 방치하는 것. 그러니까 손실 중일 수가 있죠. 네. 투자든 트레이딩이든.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보시고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나는 뭐 몇 퍼센트 손실이지만 아직 가지고 있어도 괜찮아 라는 생각이 든다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나는 이거를 장기적으로 볼 거고 혹은 나는 이 기업에 대한 비전을 공부했기 때문에 손실이지만 나는 더 갖고 있을 수 있겠다. 이런 게 있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네. 본인이 수익 중이든 본인이 손실 중이든 이거 그 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별 생각 없이 그냥 보고 계시는 거라면은 저는 일단 수익 중이라도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뚜렷한 내가 이걸 왜 투자했는지에 대한 자기 설득이 없이는 안 되고 맞습니다. 자기 신념 확신이 없이는 투자를 하면 안 된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리죠. 부티풀 구독자분들에게 좀 친숙한 이름인 뭐 그 원픽 리포트라든지 뭐 홍보 내용을 얘기해 주셔도 되고 네. 또 올해 어떻게 좀 투자를 하셔라라는 덕담도 좋으니까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 2025년부터 시작해서 2026년까지 굉장히 좀 시장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돈줄남님을 비롯해서 우리 부티풀 채널 그리고 부티풀 채널 안에 있는 원픽 리포트에서도 여러분들이 투자를 좀 지혜롭게 하실 수 있도록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는 영상을 또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말처럼 돈은 머리가 아니라 인내심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꼭 되새기면서 뭐 뇌동매매 혹은 포모 때문에 등 떠밀리듯 투자하는 것이 아닌 이 적립식 ETF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원픽 리포트의 김규동 이사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또 이렇게 그래픽으로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딱 정리를 해주셔서 굉장히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슈드하고 제피처럼 해외 상장 고배당 ETF 직접 투자하고 싶어도 네. 요즘처럼 이렇게 환율이 물론 뭐 최근에 좀 환율이 안정되긴 했는데 네. 이게 높은 상황에서는 조금 투자가 꺼려진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국내 상장 월배당 ETF 중에서 배당 수익률이 조금 배당 수익률에 좀 주목을 하고 싶은 분들 네. 이런 배당 수익률이 좋은 ETF는 어떤 거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커버드 콜입니다. 커버드 콜이고 특히나 국내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네, 옵션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월분배 받으시는 것도 아마 대부분의 재원이 아마 비과세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측면에서 그러니까 요즘은 세후도 함께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세후 측면까지 함께 고려하게 되면은 코덱스 200 위클리 커버드 콜 같은 상품이 굉장히 투자에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에 대한 상승률도 어느 정도 가지고 가고 있고 이 커버드 콜 그다음에 비과세이기 때문에 좀 의미 있는 세후 분배율까지 함께 챙길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코덱스 200 위클리 커버드 콜을 포함한 국내 그 자산을 언더라잉으로 한 커버드 콜 상품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 최근에 금융위에서 제도 개선 발표를 한 것 중에서 이제 국내 이 지수 중에서도 그 옵션의 종류를 좀 다양하게 해서 기존에는 위클리만 있었는데 제로 데이트 그러니까 만기가 하루 남은 그런 옵션도 이제 ETF를 허용해 주겠다는 발표까지 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ETF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자산운용에는 그 코덱스 위클리 커버드 콜 같은 그런 유의 비슷한 상품이 있을까요? 아직은 없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소개를 드리긴 했는데 저희 정확한 제가 속한 본부의 명칭이 바로 ETF 퀀트 솔루션 본부입니다. 그러니까 퀀트라고 하면 좀 계량적인 그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 금융을 하는 저희 조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퀀트 쪽의 본부가 저희가 다 운용하시는 분, 운용력들이 다 있기 때문에 원큐 ETF가 준비하는 이 커버드 콜 상품은 저희의 이 퀀트 역량을 집중한 그런 상품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큐 ETF소 상장하면은 좀 많은 투자자분들한테 소개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출시가 되고 그러면 저희가 또 본부장님 또 한번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노후 준비라고 한다면 이제는 뭐 2030들조차도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데 3040 젊은 직장인분들이 은퇴 이후에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위해서 현재 목돈 1억을 투자하고 싶다. 그러니까 한 목돈 1억 정도를 내가 뭐 당장 정말 내 집 마련이나 뭐 이런 데 쓰지 않고 1억 정도를 조금 중장기적으로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상품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은 제가 3040에 대해서 계속 꾸준하게 말씀드린 게 너무 이렇게 현금 흐름만 쫓으시기보다는 좀 성장성에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당장 현금 흐름이 필요한 세대는 아니니까. 아니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퇴직연금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참고로 퇴직연금은 안전자산 한 30%의 투자를 의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위험자산이 70%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70%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P 500, 나스닥 그다음에 뭐 코스피 200 같은 상품, 원큐 미국 나스닥 100, 원큐 미국 S&P 뭐 타이거 코덱스도 상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큐 200 액티브 ETF 요거는 작년에 상장된 모든 죄송합니다. 원큐 200 액티브 ETF 같은 경우는 작년 이후에 현재까지 뭐 200류 중에서는 수익률이 1위인 상품이기 때문에 요 대표 지수 성장성 있는 상품들 위주로 좀 투자를 하시면 나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핵심인 게 보통 한 70%는 좀 위험 자산 투자하시고 나머지 30%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 되게 많으세요. 근데 저희가 과거에 시뮬레이션을 좀 해본 결과에 따르면은 위험자산 70%의 좋은 ETF를 막 기가 막히게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30%를 맞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예금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요것도 최대한 주식 비중을 높이는 분이 정말 투자를 이기더라고요. 그러면 채권 혼합형 같은 걸 해야 되나요? 맞습니다. 저희 원큐 미국 나스닥 100 미국채 혼합 50이라든지 원큐 미국 S&P 500 뭐 미국채 혼합 50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종목명에서 50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S&P 500과 나스닥을 50% 투자하고 제가 달러 자산은 가져가야 된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50은 미국 단기채에 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상품 안전자산 30%에서도 주식 비중을 50%까지 높인 2세대 채권 혼합형 ETF를 투자하셔야 이 투자하시는 것만으로도 5년, 10년, 20년, 30년 뒤에 성과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안전자산 30%를 절대 놀게 하지 말라. 이 말씀도 꼭 드립니다. 네.